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자기암시 영상에서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냥 요즘의 하루를 떠올려 보자면 그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오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아닌데 잔잔하게 파동이 있는 그런 감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바로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신 한창수 교수님의 책인데요. 순전히 제목만 보고 골랐는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처방을 내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책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파악해보고 무기력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고 마지막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부분은 2장 무기력은 정신이다에서 일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내가 왜 무기력한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 연민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 무기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읽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무기력해진 원인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함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기 연민이라는 위험한 함정. 클리닉에서 처음 만난 M은 심한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를 받다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요즘 어떠냐는 내 질문에 M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오질 않아요. 종일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그냥 멍하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나는 M에게 난치성 우울증에 사용하는 약물을 처방했다. 약물 치료가 진행되면서 다행히 M은 죽고 싶은 충동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항우울제 유지 치료를 하면서 한참 동안 상담을 더 해야 했다. M은 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아들로 유학 생활을 하다가 30대가 되어 귀국한 상태였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영어가 서툴러서인지 친구가 별로 없었다. 축구를 하면서 그나마 친구를 좀 사귀었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던 대학엔 진학하지 못했다. 경영대학원이나 의대에 들어가려다 몇 차례 실패하던 중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귀국하자마자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의 간병인 노릇을 해야 했고 그 탓에 1년 넘는 기간 동안
주로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만 하게 되었다. 다행히 1년쯤 되자 아버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집에 혼자 있어도 되는 정도가 됐는데 M은 여전히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지내고 있다. M은 상담 때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콩쥐가 된 것 같다니까요. 집안일에만 매달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엄마 아빠 때문에 계획이 다 꼬였어요. 다시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일자리도 없고 너무 오래 쉬었더니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M은 분명 힘든 시간을 겪었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타국에서 외로운 기숙사 생활을 했고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하는 실패를 맛보았고 그 외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30대를 맞았고 버팀목과도 같았던 아버지가 쓰러지는 충격을 겪으면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아픈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좋았던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온 그를 나는 처음에는 기꺼이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M이 자기 연민에 점점 깊숙이 빠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자기 연민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연민을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 좀 더 배경 좋고 재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기 희망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성적 경쟁에 줄을 서고 졸업 후에는 또 의사와 무관하게 취업 경쟁에 뛰어든다. 부모의 닥달 때문에 공부하고 남들 다 한다는 취업 준비에 매진한다. 이런 삶은 아무래도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로 오인하고 성적과 대학 순위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 밀려나지 않으려면 그 줄에 끼어 있어야 한다. 어쩌다 그 줄에서 밀려나면 스스로를 사회 시스템에서 도태된 불쌍한 사람으로 치부한다. 그 줄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 해도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니 스스로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은 매한 가지다. 인간에게는 투사란 방어 기제가 존재한다. 이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심리다. 남 탓을 하면 그나마 내 책임이 덜한 것 같아 마음이 좀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건 다 사회, 엄마나 아빠, 직장에서 만난 그 인간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남을 탓하며 사는 것이다. M 역시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 앞에서 끊임없이 투사를 하고 있었다. 레미제라블은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들의 비참한 상태를 잘 묘사한 동명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은촛대를 훔친 도둑 장발장에 대한 사제의 연민으로 시작한다. 물론 이 사제의 연민은 장발장을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란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연민이라도 그 이면의 무의식에는 내가 그들보다는 낫다는 일종의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이자 소설가 A.J. 크로닌의 소설 천국의 열쇠에 나오는 안셀모 주교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캐릭터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 기금을 모으지만 치셴 신부처럼 고아를 입양하거나 고아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오트밀을 먹는 것까지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연민은 존중과 그 의미상 큰 차이를 지닌다. 존중한다는 말에는 상대의 존재와 결정을 인정하고 상대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태도가 포함된다. 내가 상대의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게 배려해주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존중이다.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라면 자녀 스스로 공부 결심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정도로 측면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라면 일일이 자녀의 스케줄을 정해주고 시험 공부를 대신해주다시피 하는 등 모든 결정을 내려준다. 자녀가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질 급한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민의 대상에게만큼은 한없이 너그러워진다고도 볼 수 있겠다. 연민의 대상이 타인에서 나 자신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스스로에게 한없이 너그러워져 각종 핑계를 만들어대기 바쁘다.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환경, 사회에서 내가 불쌍해진 이유를 찾다 보니 우울감이나 울분 감정에 빠지기도 한다. 그 고생을 했으니 몇 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돼. 아버지 병간호하느라 학업을 다 못했으니 난 너무 불쌍해. 허리가 아프니 당분간 구직 활동은 보류해도 될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자신의 무기력한 행동과 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엄마 때문에 대학 오느라 이 고생을 했으니 이제 몇 년은 밀린 게임이나 하며 좀 놀아도 돼. 하는 식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유예하는 핑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을 셀프 결제하기도 한다. 자기 연민은 연민의 속성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믿지 않으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바닥일 수밖에 없다. 자, 이쯤 되면 자기 연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은 트라우마를 겪은 후 더욱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 반대로 자기 연민에 덫에 걸리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까지 갈 수도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감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악순환에 걸려든다. 이때 명상이나 기도, 항우울제로 전두엽을 정신 차리게 해주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한 이런 결심을 몇 번이나 반복 경험한 뇌는 전두엽의 감정관리 기능이 더 강해져 무기력을 이겨내기가 보다 쉬워진다. 자, 우울증까지 가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일부터 집중해보자. 이를 위해 다음의 사실을 반복해서 되뇌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처한 상태가 최악은 아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본인의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쭉 읊어대고 한탄하면서
나 같은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다. 하지만 다양한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한 경우는 항상 있는 법이다. 그래도 지금 당신 곁에는 당신을 이해해주는 가족 혹은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은가? 이 얼마나 다행인가?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배울 점을 찾는다. 세 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노너의 공자님 말씀처럼 말이다. 지금 당신은 불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지 찾아보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인간이 하는 짓 때문에 힘들다면 그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 끝까지 도와줄 사람은 없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한탄만 하고 힘들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존재가 되고 만다. 가족이든 다른 조직이든 구성원이 각자 제 몫을 제대로 해주어야 잘 돌아가는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몫의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그 누가 반기겠는가? 게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동정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다. 잠깐 그러다 제자리를 찾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양상이 지속되면 결국 모두가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업 실패 후 연민에 빠져 있는 당신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재도약할 준비를 작게라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도우려고 나설 것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당신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콜 오브 와일드에는 벅이란 이름의 개가 등장한다. 19세기 사람들이 금을 쫓아다니던 골드러시 시대, 캘리포니아의 판사집에서 왕대접을 받으며 살던 벅은 납치되어 추운 북쪽 지방으로 팔려간다. 그곳에서 벅은 저항할 때마다 거친 몽둥이 세례를 받는다.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기보다 복종을 선택하는 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란 교훈을 얻은 벅은 어느 순간에 이르러 저항을 포기해버린다. 물론 벅은 그러다가 여러 사건을 거치며 마침내 자신의 의지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폭력에 그저 순응하게 된 벅의 모습을 보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란 이름의 연구가 떠올랐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1972년 발표한 이 연구에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담겨 있다. 셀리그먼은 1차 실험에서 24마리의 개를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개들은 우리의 가두기만 했다 풀어주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집단의 개들은 각각 우리에 가둔 다음 전기 충격을 줘서 고통스럽게 했다. 이 중 한 집단은 전기 충격을 받다 한쪽에 설치된 페달을 누르면 충격을 멈출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세 번째 집단의 개들은 아무리 페달을 눌러도 충격을 멈출 수 없었다. 이틀 후 이어진 2차 실험이 중요한 단계였다. 이번에는 낮은 칸막이로 나누어진 이중우리에 가둔 세 집단의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개들은 낮은 칸막이를 넘어 옆 칸으로 점프만 하면 충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1차 실험의 세 번째 집단,
페달을 눌러도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없던 개들은 피하지 못하고 그저 낑낑대며 괴로워하기만 했다. 이 개들은 1차 실험을 경험하며 전기 충격은 어떤 행동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절망을 학습해버린 것이었다. 요즘 같으면 동물학대로 걸릴 만한 디자인의 이 연구에서 셀리그먼은 인간도 개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시련을 겪고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을 그냥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탈출을 포기하고 자책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한다고 했다. 어릴 적부터 작은 나무에 묶인 채 생활하는 바람에 다 크고 나서도 그 끈을 끊어내지 못하고 작은 반경에만 머무는 코끼리. 회사에서 제출하는 기획안마다 반려당하자 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는 팀원. 부모님에게 꾸중만 듣고 자라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학생. 이들 모두가 시작을 못하는 건 거절당하는 것을 학습하고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이 상황과 고통을 피할 수 없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는 반응, 결과의 독립성 경험을 하고 나면 이후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이전의 경험을 일반화하게 된다. 이는 의욕, 사고방식, 감정조절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약자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력이 부족하면 타인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것이 적고 할 수 있는 사회 활동에도 제약이 큰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해 희망 없음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울증이 잘 생기는 것이란 연구도 있다. 이런 무기력감은 전염성이 강하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많은 사람이 이미 좌절을 경험해 자포자기 상태가 되면 새로 그곳에 온 사람도 금방 그 무기력에 전염된다. 물론 반대 상황도 가능하다.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무료한 교도소에 한 젊은이가 들어와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처럼 새내기들은 어딜 가나 처음엔 무언가를 시도해보려 하는데 곧 활기 없고 복지부동하는 직장 분위기에 금방 동화되어 버리곤 한다. 동료나 친구 중에는 새로운 시도를 포기시키는 전염력 강한 이가 꼭 있게 마련이다. 고통을 겪는다고 모두 다 자포자기하지는 않는다. 가난한 산동네 단칸방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우울해하거나 불행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을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 이름 붙이며 무언가 시혜를 베푼답시고 나서는 위선자에게는 이들이 그저 불쌍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며 즐겁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행복한 이들이 더 많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멈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포기한 그룹이 아니라 그 이전 경험을 통해 무언가 행동하면 좀 나아진다는 것을 알고서 능동적으로 전기 충격을 피했던 두 번째 그룹이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지난 고통의 경험 덕분에 인지적으로 일정 부분 미래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포자기했던 경우라도 과거 경험에 대한 사고방식을 수정하는 반응, 결과의 독립성 경험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과거가 미래에도 100% 반복되는 일은 드물며 내 행동과 결심에 따라 내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자, 자신이 무기력에 완전히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자.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심리학자와 정신건강 전문의들은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우선적으로 주문한다. 그 일은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난 것일 뿐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자책하지 않는다. 그 일은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점을 되뇌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한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무기력 전파자를 차단한다. 나에게 무기력감을 전염시킬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피하자. 애써 얻은 활기가 어둡고 부정적인 전망에 사라질지 모른다. 위의 네 가지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의 습관화가 중요하다. 선구적 학자인 셀리그먼이 학습된 무기력 실험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삶을 긍정해야 한다는 긍정 심리학의 원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지 치료를 할 때 상담가는 내담자의 과거, 현재의 삶에 대해 대화하는 것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내 사고방식에 습관처럼 붙어 있는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공부해도 안 될 것이라거나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 너무 큰 도전을 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 이후 대화를 나누며 찾아낸 부정적 사고 습관을 바꿔보는 연습을 수차례 반복한다. 지난주에 있던 일 중에서 사례를 찾아내어 다른 방식으로 리허설해보고 다시 생활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 함께하는 것도 좋다. 오래전 인기를 누렸던 영화 애니에서 주인공은 노래 투모로우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오늘 하루 일어난 일에 집착하면 우울하고 외로울 뿐이니까 내일이 올 때까지 참고 뜨는 해를 기다리자. 그 전까지는 그냥 오늘 할 내 몫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게으름은 천성일까? 저는 무기력하기보다 원래 좀 게을러 터진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게으름은 타고난 천성일 수 있다. 한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 예민함이나 게으름, 불안함 또는 화를 잘 내는 성격 특성을 타고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즉, 성격이나 성향 자체가 유전된다는 것이다. 과거 서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천성적으로 게으르다는 믿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타고나길 좀 느린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게으른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성격과 일에 대한 태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열심히 하지 못함, 낙관적 또는 비관적, 툴툴거림, 게으름, 자주 피곤함 등의 경향을 성격적 특징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어느 한 종류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실성과 예민성, 개방성, 외향성 등의 성향은 상황과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직장에서도 개방성과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예민성의 정도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는 검사를 하곤 하는데 성실성이 높을수록, 즉 게으름의 정도가 낮을수록 업무에 잘 적응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한다.
성실하면서 업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은 번아웃 되는 경우도 더 적다는 것이다. 이렇듯 게으름, 예민함, 성실함 등의 기질이 타고나는 것인지 혹은 성장하며 길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건대 기질은 일정 부분 타고나는 게 맞지만 대부분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학습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나의 경우 주중 일과 시간에는 미리 정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편이다. 의사로서 기본적인 진료 외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나 인터넷 강의도 많이 한다. 상담도 하고 각종 회의에도 열심히 개근한다. 하지만 휴일이 되면 주로 TV 앞 소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책 한 권과 리모컨을 손에 쥐고 마치 코알라가 나무에 붙어 있듯 소파에 붙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게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잠이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던데 나는 애초 수면 요구량이 많은 사람인 건지 잠도 충분히 자야 한다. 이렇게 나도 게으를 땐 게으르다. 그래도 늘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란 변명을 하면서 산다. 주변을 살펴보면 부지런함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다. 종일 바깥에서 주어진 일을 힘들게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집안일부터 싹 하고 그런 다음에도 손에 늘 무언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그 모든 걸 짜증 부리며 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가 움직이는 것에 만족할 뿐이다. 우리 집에 사는 부지런한 여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여인은 어차피 늙으면 쉴 시간도 많은데 지금 할 일 빨리 해놓는 게 낫지. 게으름 부리면 몸이 더 아프다라고 말한다. 직장 동료나 가족 중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한결 경쾌해지곤 한다.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주변 사람도 덩달아 열심히 일하게 된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티내면서 짜증과 잔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이야기는 별개로 하자. 간혹 강박증이 있거나 일 중독에 빠진 것처럼 예정된 일을 다 당겨서 미리 하지 않으면 불안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일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방전되어 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사람이나 일 중독인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처럼 한 덩어리의 일을 집중해서 해낸 후 게으름을 부리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게으름이다. 내가 선택한 여유이기 때문이다. 적당 시간 일하고 나서 중간중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위한 배터리 충전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거나 일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우는 게으름이라면 어떨까? 우선은 해결해야 할 정신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먼저 한때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흔히 환청이나 망상을 조현병 증상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원래 없어야 할 증상이 생긴 것으로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라 분류된다.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이유로 피해 망상이 생기거나 누군가 나를 욕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반면 음성 증상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인생에 아무 목적도 의지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심한 경우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조차 싫어진다. 생각의 속도마저 느려져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니
한없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주변 동료나 자신이 이런 상태로 의심된다면 당장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상담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한편 심리적 저항도 중요한 마음의 문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한 독일 장군 에르빈 롬멜은 신병을 받으면 처음엔 좀 쉽고 만만한 상대를 골라 전투를 하게 했다. 그렇게 작은 승리를 몇 차례 맛본 병사는 자신감이 충만해져 더 큰 전투에 용감하게 임하게 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일이 익숙지 않고 경험이 부족할 때 너무 큰 목적을 세우고 달려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면 실망을 반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인간은 게으름이란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길 늦추고 싶어 한다. 이를 심리적 저항이라고 한다. 마음의 상처를 더는 입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셈이다.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작은 성공 경험을 몇 개 하라는 것이다. 너무 큰 목적을 바로 내일 이루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공부를 시작해서 내일 토플 만점을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42.195km를 완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1km, 5km 등 점차 거리를 늘려가며 훈련하고 이런 훈련이 쌓인 후 완주에 도전하는 게 성공의 수순이다. 무엇보다 이는 일찍 지쳐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무 무기력하다면 일을 쪼개어 중간중간 목표 지점을 여러 개 설정해보자. 맛집 도장 깨기를 하듯이 중간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하기 싫은 일을 시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무기력이 심해지면서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무기력 극복 챌린지도 이런 맥락에서 매우 유용한 연습이라 할 수 있다. 무기력 극복 챌린지란 30일 달력에 매일 무엇을 해낼지 작은 미션을 적어 놓고서 그것을 해내면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다. 이 모습을 간단한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일종의 놀이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작은 목표를 해치우며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게 해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무기력 극복에 도움이 된다. 정신의 문제도 아닌데 그저 타고나길 게으른 편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신건강 전문의 문효아는 게으름을 본질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는 게으름이 선택을 피하기로 한 선택이라면서 몇 가지 무의식적인 단계를 거친다고 말한다. 일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일단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정적 지각이 1단계이다. 그냥 하기 싫은 것이다. 그 다음엔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정신적 게으름이 2단계. 선택을 미루거나 떠넘기려 하는 시기다. 3단계는 막판까지 딴짓을 하거나 하다못해 연필 정리를 하는 등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위적 게으름 단계다. 그 다음은 일과 공부를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할 일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 자기 합리화 단계다. 이런 게으름이 반복되면 소위 만성적인 게으름 상태가 된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일이 생기면 나름대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시작한다. 중간중간 일을 리뷰해서 더 잘할 방법이 없는지 판단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동원해 또 시도하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 어릴 때는 공부 계획이나 학원 일정까지 엄마가 짜주고 관리해주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나면 더는 대충 살다 보니 일이 다 되어 있다.
남이 대신해줬다 같은 말을 할 일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게으름을 타고났어도 우리에게는 습관과 노력이라는 무기가 있다. 그 무기를 쓰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책임감을 장착하고 진짜 어른의 삶에 들어서게 된다. 물론 그런 선택과 정신적 결단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미래를 고민하는 대학원생들과 대화하며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무얼 하고 싶은 건지 그것부터 결정하라는 것이다. 내가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미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으면 지금부터 1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러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살다 보면 내가 무얼 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 하는 일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청년 출가학교 학교장 법인 스님은 TV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 인생을 살아라. 인생을 살라는 건 주체적으로 살라는 것.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용기가 없어서다. 늘 탐구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라. 용기 있는 삶이란 선택할 건 선택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사는 삶이다. 하고자 하는 일이 뚜렷해지는 순간 게으른 기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할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더는 난 원래 좀 게을러서 같은 말은 입에 담지 말자. 자기 인생에 신뢰되는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니까.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무기력을 이겨내고 즐겁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